오늘 노는 옥야편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구하고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사람은 병 때문에, 한 사람은 가난으로 바꿨던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연구 382페이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염구왈 비불렬자지도 역부족야 자왈 역부족자 중도입해 금여획. 염구왈, 염구가 말했다. 비불렬자지도, 여기서 말씀 설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읽을 때는 열자로 있습니다. 기불열자예요. 선생님의, 자는 공자죠.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역부족이야, 힘이 부족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역부족자,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입해, 중간에 패는 이제 버리다 그만둔다는 뜻이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데 금여획, 지금 여기서 계집 여자도 너여자, 앞에 물수변이 삼수변이 있는 너여자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너는 획, 여기서는 화자가 아니고 획자입니다. 획, 뒤에 칼도자가 있는 획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획자인데요. 지금 너는 선을 긋는구나. 선을 긋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집주에서는 역부족자는 욕진이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고자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힘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에 획자인데 이 획자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 획은 이제 뭐였더라? 잠시 헷갈렸는데요. 능진이 부력이라고 해서 선을 긋는 것은 나아갈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선을 그어가지고 자기 한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이런 뜻입니다. 염구가 한 번은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꾸짖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의 학문을 몹시 우러르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공자는 너의 말은 틀렸다. 절반을 하고 그 공을 이룰 방법이 없는 것은 힘이 부족한 탓이다. 그렇지만 너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금여획은 너는 그림이나 배우러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의 선을 그어 자기를 그 한계 속에 가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고 치면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달리다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더 달릴 수가 없을 때 그만두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달리기도 전에 아니 나 이 마라톤 못해 그러고 아예 뛰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귀입니다. 선을 그어서 자기 한계를 먼저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공자의 이 말은 너는 해서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상관하지 말아라. 네가 뜻을 굳게 세워 하려고만 한다면 성취는 네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곧 진정한 노력이다.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아직 걷기 시작도 하지 않고 자기는 그 선을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는 스스로 떨어짐을 달가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진정으로 학문을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공자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자위자하왈 여위군자유 무위소인유. 자위자하왈, 공자께서 자하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여위군자유,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어라. 선비유자죠. 선비가 되어야지. 무위소인유, 소인과 같은 선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무엇을 선비로서의 유라고 할까요? 설문해자의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한자의 유란 인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 인변에 필요하다는 뜻의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우리가 부처 불자를 보면 아니불 더하기 사람인으로 곧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초인입니다. 신선서는 매산 더하기 사람인으로 곧 산 사람으로 높은 산 흐르는 물과 같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인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바로 유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맹사상을 유가학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라야 유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공자는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군자다운 유자이며 또 하나는 소인 같은 유자입니다. 더 나아가 얘기 중의 유행편을 보면 유자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며 유자에게는 응당 어떤 성취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의 태도와 인격의 규범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공자가 여기서 언급한 유자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인 군자다운 유자행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소인 같은 유자인지 말해봅시다. 책도 잘 이해하고 문장도 잘 쓰고 학문상의 이론도 잘 따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 읽는 것 이외에 실제로 천하 국가를 그에게 맡겨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른바 책벌레로서 소인 같은 유자입니다. 국가와 천하의 대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능, 덕행, 학문 세 가지가 겸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진정한 사회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험은 조금도 없고 책 속에 나온 것을 이해만 하고 있다면 이를 꺼내 쓸 경우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의 현실 상황을 모른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근래에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도착해서 무엇을 말했던가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문에 뉴스가 보도된다고 하지만 신문에 보도된 것과 원래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신문에 근거해서 세상 일을 논할 수는 있지만 이는 책벌레의 견해일 뿐입니다. 군자다운 유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인정세태에 깊이 통달하여 이를 훤히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자로의 과감성, 자공의 통달, 연구의 다재다능을 다 갖춘 것이 바로 군자다운 유자입니다. 자유 위 무성제 자왈 여덕인 언이호.
왈, 유, 담대, 멸명자, 행, 부류경, 비공사, 미상, 지어, 은지시랴. 자유, 위, 무성제. 자유가 무성의 업제가 되었을 때 공자께서,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덕인 은이호. 여기 뒤에 은이호는 이제 어기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의문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덕인, 너는 사람을 얻었느냐.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인재겠죠.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왈, 유, 담대멸명자.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행부류경. 여기서 행부류경은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여기서 경자는 지름길 경자입니다. 그래서 다닐 때 지름길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름길로 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남해근 선생은 행실이 관례에 벗어나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행실이 관례에 벗어나 보이지만 비공사, 공적인 일이 아니면 미상, 지어, 은지시랴. 미상은 아직까지 뭐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은은 이제 자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이 아니면 아직까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공자의 제자로서 공자보다 45세 적었으며 성은 은, 이름은 은이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무성지방에서 제라는 관리, 즉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선생님을 배우니 공자는 그에게 그 지방에서 인재를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부터 후진양성을 대단히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 당나라 시대에는 지방 인재에 대해 모두 신중한 선발을 거쳤으며 인재 선발을 중요한 일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학생이 와서 공자를 뵙자 공자의 첫 마디가 지방에서 인재를 발굴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 어느 시대나 다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담대멸명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담대멸명은 호가 좌우로서 나이는 공자보다 39세 적었으며 얼굴이 몹시 못생겼습니다. 흔히 인용하는 공자의 말 가운데 하나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였다가 좌우를 잃었다. 이모취인 실지좌우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사람에 관한 고사입니다. 그는 이보다 앞서 공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선생님이신 부자께서는 그날 무슨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지 이 젊은이의 못생긴 생김새를 보고는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얼마 안 있다가 가버렸는데 그 후에도 그는 여전히 공자의 학생이 되기를 원했으며 학문도 대단히 뛰어나 뒷날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그와 그의 제자들의 이름이 남방 제후들 사이에 떨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멸명이 그곳에 이르자 각국의 원수들은 모두 그를 환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영웅 호글의 협기를 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멸명이 남방 쪽으로 가서 그 강의했을 때 그 제자가 3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유는 무성에서 담대멸명을 발견하고 당시 공자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뒷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즉 외모로 인재를 판단하면 흔히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틀리면 틀린 것이라고 공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대단히 용감했습니다.
자유는 담대멸명이라는 인재를 하나 찾았다고 공자에게 보고하면서 이 사람은 행부류경 한다고 했는데, 이 구절에 대해 옛 사람은 길을 가되 작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본다면 작은 길로 가지 않으면 설마 큰 길로 간다는 것일까요? 자동차에 치여 죽지 않는 게 이상할 겁니다. 자유는 또 말하기를 그는 지금까지 자기 집에 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대 이래로 행부류경을 작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한 데 대하여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경을 그냥 길이라고 했지 꼭 작은 길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큰 길로만 다니고 지름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설마 눈먼 봉사라서 넘어질까 두려워 작은 길로 가지 못했을까요? 그럼 어떤 것이 행부류경일까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담대멸명은 뒷날 제자들을 이끌고 남방 일대에서 제후들에게 유세하여 공경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나라 원수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호방한 기상이 있어 겉으로 보기에 행실이 관례에 의하지 않고 상도를 따르지 않아서 조금도 개의함이 없었는데 이런 것을 행불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작은 법도 같은 거, 간단한 예절 같은 거는 무시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좀 더 크게 호방했다는, 기상이 호방했다는 겁니다. 즉 자공의 통달함과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행불유경했기 때문에 공자도 그를 잘못 보았습니다. 자유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담대멸명이 행불유경해서 겉으로는 관례에 벗어나지만 일반적인 예에 벗어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는 의기를 매우 중시하고 절대 사사로움이 없어 공적인 일이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 집에 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행불유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런 견해도 행불유경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이 원문의 해석과 관련해서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내가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내가 부득이해서 그럴 뿐이다. 여기호변제 여부득이야 라고 한 맹자의 한마디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뜻으로 봤을 때 남해근 선생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주의 주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름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지름길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 척경을 따진다는 건데, 옛날에 종남척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종남산에 언거해서 살다 보면은 벼슬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언자가 유행했었기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은 언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벼슬을 할 수 있는 척경이라는 거죠.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선다는 거겠죠. 지름길로 간다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은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을 서지 않았다는 뜻으로 본다면은 행유불경도 그렇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집주의 해석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 편의 앞부분은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논평으로 대인 처세의 학문을 설명합니다. 사람을 대하고 세상에 처하는 방법이겠죠. 자왈, 맹지반, 불벌, 분이전, 장인문, 책기마왈, 비감후야, 마부진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지반, 불벌, 맹지반은 공이 있어도
여기서 벌자는 자랑할 벌자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분이전, 달릴 분자인데요. 여기서는 전쟁 같은 데서 패배해서 도망치는 것을 분이라고 합니다. 패주함에, 전은 뒤전자입니다. 뒤후자하고 같은 뜻인데 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전후라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해서 도주할 때에 맨 뒤에 서서 뒤에 쫓아오는 적들을 막아내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뒤에 패배해서 돌았으면은 맨 뒤에서 적을 가로막았으면 장인문, 장은 장차라는 뜻이에요. 바야흐로 장차, 인문, 도성에 들어섰을 때는 책기마왈, 책은 여기서 채찍질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채찍질하며 말하였다. 비감후야, 감히 내가 뒤에 서서 용감해서 뒤에 선 것이 아니라 마부진냐, 말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제 춘추 말에 이제 남방에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가 있었는데 오나라 부차가 초나라나 월나라를 멸망시키고 남방에 패자가 되었을 때 북쪽에 이제 제나라하고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나라가 제나라를 치고자 했는데 그 제나라 바로 남쪽에 노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노나라의 임금이 애공이었는데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오나라가 올라오면은 오나라에 붙어서 제나라를 칠 건지 아니면은 제나라와 합동해서 오나라를 칠 건지. 그 사태를 봤을 때 오나라가 월등히 힘이 세다고 생각해가 오나라와 함께 제나라를 쳤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오나라가 제나라를 패망시키는 게 실패를 하고 철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노나라가 오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노나라하고 제나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노나라에 이제 개강자가 이제 개강자 밑에 영구가 있었죠. 그때 좌군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군으로 맹손씨가 제나라와 전쟁을 하러 같이 출전을 했는데 그때 우군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군 영구가 있었던 좌군에서 도와가지고 겨우 도망칠 수가 있었거든요. 대패해서 패전을 하는 와중에 그때 맹집안이 후퇴하면 맹손씨가 이끌던 우군에 속해 있었는데 지휘관으로 그때 맹집안이 패전해서 도망칠 때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를 막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집안은 노나라의 대부였습니다. 노예공 11년에 노나라에 난이 있었습니다. 작전할 때 맹집안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학생인 염류도 싸움에 참가해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맹집안은 어떻게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공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떠버리지 않는 것을 불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벌과 경 두 자를 늘 이어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경이란 스스로 고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벌은 공이 있거나 재능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은 우리가 경지, 자긍심할 때 바로 이 경자를 씁니다. 맹집안은 싸움에서 지고 철수 후퇴할 때에 맨 뒤에서 따라가면서 적으로부터 군대의 철수 후퇴를 엄호했습니다. 분이 전이죠. 우리가 알듯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노나라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기는 전쟁을 하기는 쉬워도 지는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군사에서의 작전 계획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계획은 부문을 나누어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된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계획을 짜고 참모장은 따로 패배 시의 계획을 짠 다음
두 가지 계획을 결합시켜 운용합니다. 참모장이 승리할 계획을 짜면 지휘관은 다시 승리할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 패배하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세우고 또 패배했을 때의 계획도 세우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특수한 장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 역사상 패배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군사관은 마땅히 제갈량을 꼽아야 하는데 그는 기산에서 6번 출동하여 매번 철수 후퇴했지만 한 사람의 병졸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금 이래로 가장 안전한 철수 후퇴에 성공한 전략가입니다.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그 누가 감히 맨 뒤에서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평소에 밤길을 가더라도 담이 작은 사람은 뒤에 귀신이 있을까 두려워 앞서 뛰어갑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이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맹지반은 달랐습니다. 분이전은 전방에서 패배한 사람을 먼저 철수 후퇴시키고 그 뒤에서 적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전이란 맨 뒤란 뜻입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철수 후퇴한 맹지반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는 장입문할 때에는 얼른 말 엉덩이를 채찍질하여 부대 행렬의 앞으로 뛰어가서 말하기를 감히 뒤에서 적을 가로막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말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감 후야 마부진야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담이 커서 뒤에서 적을 막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이 달리지 않아서 그랬는데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는 맹지반의 수양이 이 정도에 이른 것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역사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공을 심하게 다투어 이 때문에 동료 간에 흔히 적이나 원수가 됩니다. 특히 청나라 때의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고 잘못은 남에게 전가시켜 내부 불평을 일으켰습니다. 태평천국의 실패는 바로 여러 장수들이 공을 다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노나라의 당시 국내 인사 문제는 매우 복잡했지만 맹지반은 수양이 대단히 높아서 동료지간의 마찰을 일으킬까봐 스스로 공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료 간의 질투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물론 뒤에서 적을 막은 것도 큰 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떠벌렸다면 먼저 도망쳐 나온 자기 동료한테 시기나 질투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후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을 자처한 겁니다. 이런 겸손을 유지하기가 이런 수양이 결코 쉽지가 않겠죠. 논어에 이 단락을 넣어둔 까닭은 맹지반이 공을 차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빌려 춘추시대의 인사분쟁이 심하게 어지러웠음을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인사분쟁은 어느 시대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어떤 곳에서 일을 하여 성적이 좀 좋게 나타나면 여기저기에서 질투와 배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 노릇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시 노나라의 인사 문제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맹지반은 이런 면에서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공자는 그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내세워 칭찬해 준 것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맹지반이 더욱 훌륭한 것은 자기 스스로 공을 자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 간의 무의미한 시기와 질투를 없앰으로써 국가에 손실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겸손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시기 질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이고 크게 봤을 때는 나라를
궁지에 몰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손실이 미치지 않도록 시기와 질투를 없앴다는 거죠. 겸손함으로써. 옛사람이 말하기를 운명의 시련을 견딜 수 있어야 참으로 굳센 사나이고 남의 시기를 당하지 않는 자는 평범한 인재이다. 능수천마직 철한 부조인기시 용제라고 했는데, 천마라고 하면 마는 이제 고생 고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천마면 하늘이 주는 고통, 시련이겠죠. 그래서 하늘이 주는 시련을 견딜 수 있어야 바로 철한, 철 사나이죠. 철과 같은 사나이, 강한 사나이, 굳센 사나이고, 부조, 만날 조자입니다. 인기, 사람의 질투 시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용제, 용은 이제 뭐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재다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령과 소모의고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시 이령의 군대가 외롭게 작전을 하는데 우군은 각각 시기심을 품고 구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령은 어쩔 수 없이 투항했습니다. 이것도 한무제 때 이 이령이 흉노와 전쟁에서 5천 병조를 가지고 8만 기병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군에 원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해가지고 투항했다는 거죠. 사마천은 이 문제로 한무제와 다투게 되었을 때 이령의 투항은 몰린 것입니다. 우군이 그를 시기하여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홀로 5,400의 외로운 군대를 이끌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생결단의 싸움에서 최후의 10여 명이 남았지만 용감하게 적과 대치했는데 어찌 그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무제는 화를 내고 사마천은 궁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거죠. 뒤에 소무가 돌아와 편지를 써서 이령대로 돌아오라고 권했을 때 이령은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나를 어찌 돌아오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가면 오로지 인사법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리 터집 잡고 저리 터집 잡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 변론할 방법이 없고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전방에 나가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면 법을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달걀 속에서 뼈를 찾듯이 한 글자만 틀려도 죄를 물을 텐데 이 어찌 사람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소송 처리 관리들이 소장 내용을 멋대로 짓는다. 도필질이 농기문묵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도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칼과 붓인데요. 예전에 죽간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글자를 잘못 쓰면은 칼로 깎아가지고 글자를 수정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칼과 또 붓은 이제 글쓰기용이니까 칼과 붓을 가지고 다녔는데 도필질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 같은 사람들을 도필질이라고 했는데 송대 이후에 이제 송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일러가지고 도필질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도필질이라고 하면은 소송 같은 거, 송사 같은 거를 처리하는 관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기문묵이라고 그러면 농은 희롱할 농자죠. 그 문장과 먹을 희롱한다는 뜻이죠. 문묵은 이제 글이죠. 그 소장 내용을 마음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 내용을 멋대로 짓는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자니 또 한고조 때 대장인 주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발은 공로가 아주 컸습니다. 문제 때에는 문무를 겸했기에 만인지상이요 1인지하인 재상이 되었습니다. 뒷날 그는 어떤 사건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 감옥 관리자가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아야 했습니다. 주발은 한때 수십만의 군대를 통솔하고
자신의 명령 하나에 온 군사가 예 하고 따르는 위풍을 뽐냈던 것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와 갖은 억울함을 당하고 오늘에야 비로소 옥졸의 존엄함을 알았다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맹지반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글을 읽더라도 죽은 글을 읽지 말고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현실적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어를 읽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되고 일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지 결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어서 시대에 대한 공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남을 비평하고 불평하는데 이러는 것도 사실은 인지상정입니다. 역사에 보면 불평했다가 죄를 얻은 사건이 때로는 있었지만 사람마다 불평이 있기에 불평을 하고 나면 좀 나아지고 불평을 하지 않으면 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자가 시대에 대해 우연히 불평을 좀 한 것도 결코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자왈 불유축타진영 이유송조짐이 난호면허 금지세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유축타진영. 여기서 타가 이제 사람이라고 축은 관직 이름입니다. 영은 이제 말재주, 말을 잘하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데요. 축타 같던 말재주가 없다면 이유 송조짐이 송조의 미모를 지녔다 할지라도 난호면의 금지세이. 난호면 면하기 어렵다. 금지세 지금의 오늘날의 세상에서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먼저 축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타는 사람 이름으로 그의 자는 자의이며 당시 위나라의 대부로서 말재주가 좋았습니다. 축은 당시의 관직명으로 종묘와 국가제사를 관장하는 관직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는 좌전 노정공 4년의 축타장위의제 속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조는 송나라의 공자로서 공자는 세습하는 관명으로 이른바 세가공자인데 그의 이름은 조로서 아주 잘생겼었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축타처럼 잘 둘러대는 말재주가 없다면 비록 송나라 공자 조만큼 멋지게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는 상대해 주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란 속에 처한 사람은 인물이 잘생겨야 할 뿐만 아니라 말재주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정도로도 부족하며 재력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란 속에 처해 있던 당시 사회에 대한 공자의 탄식으로 공자의 불평으로 여겨도 좋습니다. 공자가 당시의 사회에 대해 좀 탄식을 했는데 그럼 공자 이전의 사회는 다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일 사이에 조성된 갖가지 번뇌는 천고 이래로 같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때는 아주 좋았는데 오늘날은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후대 사람들은 우리의 오늘을 보고 그들 시대보다 좋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세태인심으로서 천고 이래로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서적을 읽을 때는 당시의 고대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루어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공자가 잠시 불평을 한 것을 보았는데 그는 현실의 머리를 숙였을까요? 공자는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왈 수능 출부류호 하마규 사도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수능 출부류호 누가 능히 부류호 문호자죠. 문을 말미암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는가?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막 유사도야. 어찌하여 이 도를 따르지 않을까? 공자는 비록 시대를 불평하고 탄식했지만
그래도 정도를 가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자는 현실에 머리 숙여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승리, 최후의 성공은 역시 정도로 돌아갑니다. 공자는 예를 들어 말하기를 순응출부류호라 했는데 호는 대문의 안쪽 문입니다. 이 말은 밖으로 나갈 때 사람으로서 그 누가 문호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문을 나서야 비로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듯이 사람은 반드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삿되고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면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 어렵습니다. 이단락도 사람이란 반드시 사람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도를 가지 않고서는 한때 뜻을 이루더라도 최후에는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발각이 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도를 가지 않고서는 한때 뜻을 이루더라도 최후에는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눈앞만 보고 뒷날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악을 짓고서도 여전히 편안히 천수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다음 생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